제3지대 4개 정치 세력이 이른바 빅텐트 하나로 뭉쳤습니다. 최고위원은 출신 계파별로 한 명씩 안배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첫 번째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죠.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 모시고 개혁신당 사정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예. 많이 바쁘셨죠? 정신없습니다. 네. 예. 오늘 첫 번째 최고위원회 회의는 뭐 성황리에 잘 된 겁니까? 언론에 관심이 많았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큰 이견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큰 이견이 나올 뻔했던 겁니까? 바른미래당 시절 생각하면은 네. 사실 바른미래당 때는 최고위가 매일매일 전쟁터였죠. 예. 예. 그에 비하면 그래도.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개혁신당 출신들은 전부 오렌지로 이렇게 예. 넥타이 색깔, 뭐 목도리, 예.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건너오신 분들은 예. 타이 색깔도 다 제각각이고 예. 네, 표정도 그렇게 밝지 않더라고요. 이낙연 대표 표정이 별로 그렇게 밝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지금 이제 개혁신당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왜 다른 계파들에게 많은 걸 넘겨줬냐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나라 이런 표정이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은 네. 지금 어쨌든 개혁신당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분들도 통큰 결단하신 거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 통합하기 잘했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희가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일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이제 합당을 한 것이고 이후에 이제 여러 정치 행보들이 있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그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언제 예방 계획인가요? 글쎄요. 제가 개혁신당을 저희가 창당했을 때도 두 분하고 예방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통합했다고 해가지고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네. 오늘 언론인들이 개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만은 네. 뭐 굉장히 박한 소리를 하셨던데 원래 물론 신당 개업을 하면 떡 돌리는 것도 하나의 문화지만은 네. 신당 개업하면은 좀 첫날 첫 주는 굉장히 좀 좋게 표현해 주는 것이 상대거든요. 예. 근데 뭐 마음에 여유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근데 뭐 한동훈 위원장은 뭐 민주당을 향해서도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발언 수위가 되게 높아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앞서 이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개혁신당의 이제 노선과 관련해서 반윤 반명이냐, 뭐 이런 구도에 대해서 오늘 아침 여러 보수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뭐 저 사설로도 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반윤 반명을 넘어서 개혁신당이 보여주는 어떤 핵심 가치나 뭐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모두 발언을 하면서 최고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이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개혁을 하기 위해 모인 네. 새로운 당이다. 네. 라는 게 개혁신당의 의미인데 개혁이라는 건 큰 줄기에서 두 개가 있죠. 정치개혁하고 사회개혁. 네. 정치개혁은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빌런 정치라고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문화를 일신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정치개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책 발표하면서 릴레이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에서 다뤄지지 않던 주제들을 이끌어내가지고 담론으로 삼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개가 이제 개혁신당의 골자죠. 네. 선명 야당의 길을 걷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야당이고 개혁신당도 야당인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야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공세하는 이런 국면이 되는데, 지금의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선명 야당의 칼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몇 번이나 벌써 네. 윤석열, 이재명 두 분 다 정치력의 한계에 달했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거든요. 네? 자포자기? 이게 설에 지금 뮤직비디오 찍고 있을 때가 아닌데 예. 저는 그 뮤직비디오 오늘도 제가 모두 발언을 비판했지만은 네. 아니 노래 가사를 만약 음미하면서 진짜 읊었다고 한다면 예. 정말 자기가 힘들고 지친 이유는 네. 남들 다 쳐내려다가 자기가 외로워진 것이고 예. 그리고 뭐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면은 박정훈 대령이나 아니면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네. 뭔가 그냥 신나게 노래 부르고 그냥 즐기고 끝낼 게 아니라 저는 실제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노래 가사처럼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변화하는 건 요원해 보입니다. 네. 실제로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고 이제 모두 발표했냐면은 네. 이거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냥 혼자 사랑의 세레나데 부른 거다. 세레나데. 이거 영부인을 향해서. 네. 네. 영부인을 향한 거다. 국민을 향한 게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그 앞에 실천적인 내용 빼고 나면요. 예. 그게 뭐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이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약간 뭐 나 아파요 징징거리고 그다음에 좀 나를 뭐 이렇게 사랑을 보듬어줘서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거 실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 아니면은 누구들을 한 노래입니까 그거. 예. 아니 뭐 집에서 그냥 부르셔도 되는데 노래도 잘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청와대가 아니라 뭐죠? 대통령실 직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영상 만들 때 보면 B급 감성을 만들 때도 있고요. 네. 뭐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감성 만들 때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화려하게 편집을 잘해가지고 뮤직비디오처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네. 글쎄요 이번 영상은 장비는 또 돈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막 청와대 그 용산 대통령실 지미집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위에서 주민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영상 기획 자체는 참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 기획 내용도 그렇고 뭐 그 부분은 이미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뭐 이미 좀 실망을 하고 계셔가지고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지금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거죠. 네, 오늘은 이제 56일인가? 57일. 오늘 이제 D-57일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이제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이낙연 대표는 최소 30석 이상은 목표를 가지고 네.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개혁신당 안에서 뭐 지역구, 그 다음에 비례, 뭐 이런 것들 합쳐서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목표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예측이 안 되죠. 목표는 항상 크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 38석을 했던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같이 노원병 뛰고 있어서 아는데 거기 예측치가 들쭉날쭉이었어요. 네, 10석만 해도 좋겠다 해서 나중에는 뭐 50석 얘기 나오다가 그리고 38석 된 거거든요. 네. 선거 한 달 앞두고부터 아마 그런 게 측정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말했던 개혁 노선을 좀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개혁 노선을 확고히 한다. 이 개혁 노선에 몇 가지 노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압축적으로 3가지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말했던 정치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개혁의 노선이 있을 거고요. 정당개혁까지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개혁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당이 제가 이제 저희가 모두 큰 정당에서 나왔지만은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그걸 좀 효율적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짚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같은 시간대에 부산에서 사실상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이 아니죠. 지금 방금 전에 나온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기자들의 질문이 이준석 신당과의 합당 얘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바로 공박을 했는데 이 대표는 조국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창당이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긴 합니다. 창당이 이루어질까? 예, 사실 지금 이낙연 총리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도 창당 과정이 험난했거든요. 예. 그보다 조직세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창당 과정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정당의 강령이나 아니면 그 지향점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조국 장관의 개인에게 어떤 닥친 불행한 서사 이외에 어떤 강령을 내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조국 장관이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곤란하고 좀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은 그걸 법적으로 해소가 난 뒤에 정치적 행동에 나서는 게 오히려 좀 좋을 텐데 지금은 그게 해소되기는커녕 2심까지 판결이 나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당 동력이 약할 것 같습니다. 창당 동력이 약할 것이다. 사실상 창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동력이 이제 그 자체로서의 동력이 약하면은 소위 말하는 프로코스고 이러면 이제 정상적인 창당이 아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뭐 혹시 정치 브로커들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정당 창당하는 과정에서요. 당원 수가 저희가 해봐도 그렇지만은 한 2만 5천 명 정도까지는 자연적으로 올라가야 그런 조직이나 브로커 없는 창당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굳이 뭐 브로커란 나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근데 이런 거잖아요. 그 조국 장관이 가진 지지세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민주당 지지세의 부분 집합일 텐데 네. 그러면 제대로 정당법대로 창당하려 그러면은 그 몇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고 조국 장관의 당적으로 올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건 쉽지 않을 거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등 거치면서 이탈해온 당원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흡수해서 창당할 수 있었지만은 조국 장관에 대한 호감이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과 연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네. 민주당 탈당 후 조국 장관의 당을 참여하는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조국 신당으로 옮겨서 그 당으로 출마할 가능성. 국회의원 또는 당원들도 당원들이 애초에 옮겨가지고 거기에 네. 힘을 보태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밝히기로는 이 정당은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이러저렇게 할 수 없는 문제고 비례나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정하겠다. 그리고 창당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밝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네. 무슨 말하는 것보다 오늘 조국 장관의 창당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평가하기를 네. 연동형 비례제 같은 게 있으면은 이 조국 같은 분이 창당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좀 약간 착각한 것 같은 게 창당하고 의석을 내는 거는 연동형과 병립형이 차이가 없습니다. 정당 설립 기준은 똑같고요.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3% 이상 받아야지 의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발언인가요? 그러니까 선거제가 뭐 때문에 쟁점이 되는지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조국이 창당하는 건 아니고 조국 장관이 국회의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기사만 보면 착각할 수가 있죠. 연동형이면 비례정당 하는데 유리한 것처럼.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적어도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면 제도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위원장이 제도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당법 자체를.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고 제가 이거 반농담으로 얘기하면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정당이 이제 위성정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더불어시민당, 민주당 위성정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이 두 개가 없었으면요. 오히려 보수가 의석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지역구 득표 퍼센티지는 비슷해서 40 정도로. 그런데 저기 누구야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80석밖에 지역구를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연동형을 완전히 받아들였으면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으로 갈 의석이 많았죠. 그러니까. 준 연동형이어서 오히려 안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의 한 석도 못 받았을 거고요. 비례 의석을 정의당과 미래한국당으로 각각 나눠지면서 아마 미래통합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그 위성정당 만들어서 피본 케이스가 이제 지난 21대 미래통합당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 늑포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탄핵이 되려면 최소한 200석이 돼야 된다. 야권 전체가. 이준석 신당을 포괄해서 200석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이제 인터뷰에 출연하셔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이준석 대표는 그때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었거든요. 뭐 조국 장관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반윤 전선. 그러니까 보수 진보로 전선을 가르기보다는 반윤 친윤으로 가르면은 훨씬 그 의석 구도를 만들기 좋을 거다는 본인의 전략적 판단일 텐데. 글쎄요, 좀 조국 장관의 의도와는 다르게 거기 호응할 수 있는 집단이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민주당도 조국 그 신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 여론이 있을 것이고 일종의 이제 중도층의 투표 참여율과 관련해서요. 개혁신당도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개혁신당은 좀 다른 맥락인가요? 전 조국 장관이 어떤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한된 역할일 것 같고 그래서 조국 장관과 연대가 어떤 선거에 큰 파급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다 보질 않을 겁니다. 정당.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유무와 상관없이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의 어떤 정치개혁 트랙을 밟아 나갈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일단 통합은 됐습니다. 통합은 됐는데 지금부터 통합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앞서 이제 서두에 이제 이낙연 대표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어떤 정체성이냐, 어떤 걸로 유권자 설득을 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한 이슈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뭐 탈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비판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개혁신당의 기본 노선과 가치는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 개인과 개혁신당이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은 네. 저 개인이 봤을 땐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세력은 네. 김영삼 대통령이 표방하는 보수적 자유주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수 세력이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가 결합해가지고 운영되던 게 보수 정당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안에서 유승민과 이준석이라는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했던 개혁 보수라는 세력은요. 네. 자유주의에 가까운 세력들이에요. 자유주의. 예, 자유주의 세력에 가깝고 네. 이 자유주의 세력이 그러면 결국에는 보수주의자들과 같이 있을 때가 어떤 느낌이고 네. 분리해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냐를 보는 건데 네.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은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아예 진보 성향을 강하게 띠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저희가 뭉치는 세력은 자유주의에 가까운 세력들이 뭉치는 것이 아니야, 양당에서.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저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예. 당신들 민주당에서 누가 좀 마음에 드냐 그러면 이재명이 싫다 그래요. 네. 그러면 보수랑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명단을 찾아보면은 보통 나오는 게 뭐 김진표 의장님은 보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네. 네. 실제로 보수 성향이 강하시죠. 맞아요. 또. 네. 예. 그리고 보통 뭐 정세균 총리 예. 또 기업에서 활동하셨기 네. 때문에 그런 정서도 있고 김부겸 총리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낙연 총리도 보수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습성도 좀 갖고 계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오히려 그런 관점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총리라시고 이러면서 선명한 또 이제 또 민주당 계열의 색상을 네. 드러내면서 예. 지금 이낙연 총리와의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기본 노선은 자유주의 우파 정당이라고 이제 그렇죠. 근데 자유주의 규정을 하셨잖아요. 자유주의 노선이란 게 사실 딱 미국 민주당 정도 되는 노선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정치 지형 전체가 좀 약간 보수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굉장히 진보 정당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도 그릇이 두 개라 가지고 민주당이 자유주의 진보 정당으로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미국 민주당 정도의 스탠스가 네. 보수적 자유주의에 원래 색채가 강합니다. 그러면 개혁신당의 기본 노선은 미국 민주당 정도 되는 보수 노선이다. 자유주의 노선이다. 이런 정도로 그렇죠. 자유주의적 노선이라 규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요. 예. 그럼 자유주의 노선의 이제 첫 번째 뭐냐? 자 그러면 예. 아까 김영삼 같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예. 대표적인 보수적 자유주의자로 기억되는데 예. YS가 그럼 집권하고 뭐했냐? 문민정부 집권하고 나서 뭐했냐? 하나회 청산은 뭐 그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예. 그 성경 유착도 문화나 있고. 콘텐츠에 대해 가지고 해금 조치를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다양성, 사회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네. 말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진정한 자유주의적 성향의 정치 세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류호정 의원 문제가 계속 제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토론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류호정 의원이 뭐 당의 주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가요? 아니면 없죠. 없어요? 그럼 류호정 의원의 존재는 뭡니까? 류호정 의원이 그 오히려 우리 당에 이제 참여하는 이유는 개혁신당에 네. 참여한 이유는 사실 저한테 물어보기보다는 류호정 의원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네.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왜 류호정 의원을 왜 받았냐 이렇게 예. 말씀하세요. 왜 받았냐? 예, 근데 예. 저한테 만약 안 받는 옵션이 있었다면 검토해봤을 겁니다. 안 받을 수 있었으면은 안 받았을 것이다. 그런 옵션이 있었다면 검토해봤을 겁니다. 근데 예. 그 합당이란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하나씩 취사 선택해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류호정 의원이 그런 비슷한 성향의 사람의 가장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 네. 다시 보세요. 그 아까 제가 YS 얘기했지만 YS는 집권하자마자 김문수, 이재호 같은 정말 왼쪽 성향의 민주당 출신 인사들 받아들이는 네, 그런 예.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 보면은 류호정 의원보다 훨씬 이질감이 드는 인사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거 국민의힘도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정당은 그 가입 자체를 막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정당의 가입 자체를 막는 게 오히려 반헌법적이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다만 류호정 의원이 본인과 생각이 다른 지지자와 당원이 많은 이 당에 들어온 이상 네. 어떤 전향적인 태도나 전향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계속 내지 않는다면은
우리 당원들이 그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류호정 의원 스스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당원들이 류호정 의원을 우리 당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류호정 의원 지난 4년간 보여준 정치 행보 가운데 그 뭐 페미니즘 그다음에 그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 뭐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최근 보인 약간 어찌 보자면 정의당 안에서 보여주었던 뭐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런 게 더 문제일까요? 어떤 게 더 문제? 저는 류호정 의원이 최근에 비례 사태 관련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일들이 여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예. 전 류호정 의원이든 누구든 주장은 다 어떻게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주류적인 의사로 되기 위해서 각자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전장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요. 네. 전장현이 무슨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건 자유다. 하지만 휠체어로 지하철 막아 세워가지고 불편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잘못이다. 이 구분해서 얘기하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뭐 류호정 의원이나 아니면 전장현 같은 주장을 우리 당에 와서 한다 그러면은 제가 좀 기분 나쁘게 표현하면은 뜻은 가상하지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이것을 아주 긴 호흡으로 설득해내거나 아니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당직이나 아니면은 공천 등으로 이렇게 가서 당원들 마음 얻을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류호정 의원 출마할 입장인데요. 공천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분당 갑에 출마를 선언했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있는 지역구인데 예. 분당 갑에서 도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네, 그리고 그 안에 경쟁자가 생기면 경선이라는 걸 치러야 될 것이고요. 예. 근데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는 제가 누구 하나 콕 집어가지고 룰을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건 또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네, 대표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굉장히 이제 기사를 길게 썼던데 이른바 역시너지 문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TK에서 혹은 PK에서 혹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오고자 하는 분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 이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지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감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저는 제가 통합 테이블에 논의가 올라올 때마다 지금 이 상태로 결합하면은 네. 산술적인 합의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근데 제 말을 안 믿던 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며칠 되면서 믿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해 나갈 겁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세요? 대응의 수위가?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은 네. 첫째, 그 생각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두 번째는 비례대표 명단이나 이런데 네. 거기는 내 의사와 다른 사람이 껴있으면 내가 투표하기 어렵지 않느냐. 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후자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명단을 짜거나 할 때 아주 이제 지지층을 싫어할 만한 인물들 내는 것은 금해야죠. 그거는. 네, 그런 네. 원칙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 지지층이 싫어하거나 비토하는 세력에 대해 뭐 그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례 명단 짤 때 순위로 될 거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비례 연합정당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리스크냐면요. 제가 어제 민주당 뭐 핵심 관계자랑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 비례 연합정당 명부 짜기 되게 힘들 텐데요. 네, 그냥 우리가 사후적으로 지난번에 그 위성정당에서 탄생한 네. 더불어시민당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은 그때는 시간이 후룩 가가지고 검증도 못했지만은 네. 만약에 비례 연합정당의 비례 명단에 뭐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 윤미향 의원 같은 분이 껴있으면 어떡하나. 네, 아니면 류호정 의원 같이 좀 개성이 강해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면은 그 명부 자체가 투표하기 싫어지는 명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례위성정당의 비례 연합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각 당에게 만약에 TO를 주게 되면은 네. 뭐 예를 들어 뭐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이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은 진보당이라는데 개성 있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특출난 개성과 그들만의 감성 가지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또 명단 끼면은 뒷번호 투표하기 싫고 이런 거거든요. 또 민주당 분들은 윤미향 의원이 뭐가 문제냐, 조정훈 의원이 문제였다 이제 이렇게 또 문제 제기나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각 당 사정에 따라서 뭐 비례 의석을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광주에서 이낙연 대표의 출마, 그 다음에 뭐 대구에서의 이준석 대표의 출마 이런 내용들이 좀 언론지상에서는 거론이 되는데 이게 현실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는 저희가 전략 투입 자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략 투입 자산은 최대한 아꼈다가 마지막에 선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일찍 배치되거나 선언해버리면은 네.
거기 맞춤형 후보가 나오고 전략자산이 또 투입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저희가 선거 뛰는 것과 선거 지위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움직여야죠. 그럼 뭐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선거가 이제 2달도 안 남은 상황이라서 등록일 전에 확정되겠죠. 딱 후보 등록 마지막 직전에 그 전주쯤에 확정되겠죠. 그 전주에요. 그러면 너무 촉박한 건 아닌가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예비 후보로 이미 등록하고 활동 중이고 해서. 촉박하지만 저희가 지금 뭐 명함 돌리고 다닐 수 있는 일정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저도 이런 선거 처음입니다. 예, 이런 선거는 처음이라서 그 대표님을 향해서 지역구보다는 안정적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 비례를 출마하는 게 낫지 않냐, 비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그냥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을 쳐도요. 10%는 비례가 5개입니다. 20%는 10개입니다. 어디가 안정권인지 잡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동형이 됐다. 저희는 위성정당 안 만들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지역구를 10석을 해요. 그러면은 근데 당 지지율이 예를 들어 뭐 15% 나온다. 그럼 오히려 비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례로 등록했는데 비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최대한 올인해가지고 지역구에서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 이게 조홍천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노력을 딛고 어떤 비례대표 의원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고 저희가 당선되어도 가치 있는 일이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각오를 좀 다지고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의석이 4석이에요. 그죠? 4석이고 그 후보 등록이 3월 22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최소한 3명을 더 영입을 해야 정의당보다 앞순위인 기호 3번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현역 3분은 민주당에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TK 공천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탈이 먼저 시작되지 않는 것이지 영남 지역 이탈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지역 이탈 TK에서 억지로 지금 재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선 의원들은. 그렇죠. TK는 그게 안 돼요. 전석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수도권 올려보내는 거 아니면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소속? 무소속이거나 개혁신당행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접촉하시는 TK 의원 현역들이 있습니까? 한동안 접촉 많이 하다가 요즘도 접촉 안 합니다. 이제 진짜 결전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냥 뭐 어차피 그 시간 이후에 움직일 거니까 사람들이요. 알아서 올 거다. 알아서 이제 그때 되면 서로 연락을 하겠죠. 결정이 나는 순간. 오늘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하고 이제 호남권 면접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명단도 보니까 당장 단수 공천은 일찍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TK발로 이탈이 나오면 TK에서 넘어올 개혁신당행 국회의원 현역들이 몇 명 될까요? 예측 안 됩니다, 솔직히. 아니 그래도 뭐 그냥 러프하게 잡으면 그때 TK 지역에 저희 지지율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죠.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다들 자기 공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 본인이 공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올 생각 안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되면 25명 중에 원래 보통 TK는 한 70% 가까이 물갈이를 하는데 그러면 15명 정도 나 죽었다 생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3월 정도 되면 뭐 이쪽으로 넘어. 민주당에서는 얼마나 될까요? 그거야말로 제가 더 예측 불가입니다. 저 민주당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받은 글 도는 그 찌라시 도는 걸 보니까 뭐 인재근 의원의 무슨 뭐 이동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막 돌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침 여기 국회에 있다가 나오는데 마침 소파에 김재섭 위원장 앉아 있길래 물어봤어요? 야 재섭아, 인재근 의원님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혹시라도 뭐 인재근 의원 쪽의 의사는 하나도 저희가 확인한 거 없지만은 인재근 위원장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니? 그랬더니만은 너무 좋죠, 형.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가능성은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선거가 되게 특이하게 흘러가고 있는 약간 양상이란 게 그 개혁신당의 후보군이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 가지고 양당의 선거 결과에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조홍천 의원, 이원 의원 두 분 오늘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 남양주 갑에 국민의힘만 후보가 지금 예비 후보 4명 있고 뭐 조정이 되겠지만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뭐 이렇게 쭉 도합 8명이 지금 경쟁 중인데 조홍천 의원 뭐 판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남양주 갑의 개혁신당
또 이원욱 의원의 개혁신당으로 출마했을 때 네. 예, 판세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원래 했던 지역구니까 간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조옥천 의원이야 뭐 원래 인기가 남양주 괜찮은 편이고 네. 최민희 의원님이 가서 이제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민희 의원님도 뭐 대중적 인지도가 있으시지만은 네. 조홍천 의원님은 원래 그 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호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국민의힘이 좀 다소 약한 후보를 내는 순간 보수 지지세까지 상당히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고 뭐 지역 관리야 조직 관리 잘하셨다고 정평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요. 화성의 이원욱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네. 이원욱 의원님이 동탄에서 사실 뭐 60% 지지율로 당선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가 있으시다 이렇게 보고 물론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은 동네이기도 하지만 네. 화성 같은 경우 동탄 같은 경우에는 30대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접근하시냐가 중요할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사실 그동안 되냐 마냐 막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내부에서 뭐 이긴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긴 글을 통해서 나도 원래 그 자강파였다 이런 이제 자기 고백 같은 글을 이제 올려놓기도 했던데 그 결국에는 기호 3번이 중요했던 겁니까? 기호 3번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네. 그건 언젠가는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치라는 데 있어가지고 네.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한 최소 30% 정도 되는 국민의 지향성을 당에서 담아내고 네. 그리고 민주당도 그 정도를 담아내고 그럼 개혁신당도 그들과 당당히 겨루기 위해서는 네. 이념의 스펙트럼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른정당도 해보고 새로운 보수당도 해보고 네. 이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단일성과 순결성이 높은 집단으로 이제 가보는 경험도 해봤지만은 네. 사실 계속 그 짜그라드는 모습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쪼그라드는. 그게 뭐냐면은 자꾸 짠물이라고 하죠. 이제 이념적 순수성이 강해질수록 결국 다른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혁신당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당원과 지지자들께 감사하는 거는 거의 6만 명 가까운 인원이 누구 한 사람 조직 동원이 이런 거 없이도 네. 자발적으로 모여주셔서 진짜 돈 안 드는 창당 그리고 투명한 창당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네. 정말 감사하고 그분들이 또 이준석을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왔던 걸 감사드리고 네.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50만 명, 60만 명, 100만 명이 될 때까지 우리가 확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주류 정치 세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기보다는 계속 이걸 제가 말로 풀어내지 못해서 그랬는데 네. 제가 오늘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이메일로 아마 당원들께 다 이제 제 생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수 정당 내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된 보수 정당 내에서 우리를 개혁 보수라고 지칭했던 네. 그런 역사가 있는데 사실 개혁 보수는 우리가 보수 덩어리 내에 있으니까 보수라는 이름 붙여서 그렇죠. 우리는 사실 자유주의자에 가까운 세력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세력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큰 틀에서 모일 수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 진중권 교수 이런 분들 보면 완전히 진중권 교수 제가 그냥 반익살스럽게 농담을 풀면 나이든 진보 리버럴이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나이든을 제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다소 저와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 자체는 시대적 차이가 있지만은 네. 자유주의라자라는 측면에서는 저와 비슷하고 네. 다만 내가 선호하는 해법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고 진중권 교수는 진보다. 네. 이 정도는 저는 그 대화가 즐거워요. 얘기해 보면은. 예. 뭐 이분하고도 같은 정당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보면 뭐냐면은 이건 사실 근데 굉장히 좀 매니악한 정치 문화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자유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 차이를 제가 설명하려면은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는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동성혼이나 낙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네. 나는 동성혼이나 낙태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봐.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보수주의자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너 그러면 동성혼이랑 낙태에 찬성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지지하는 거야? 이렇게 네. 나와요. 근데 그게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보수주의자는 그거를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면 안 된다. 왜냐 네.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주제니까. 네. 이런 관점이 자유주의자는 나는 내 선호하는 게 보수적 자유주의자는 나는 낙태 반대할 수도 있고 네. 나는 뭐 동성혼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테이블에 올리고 얘기하는 남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어. 네. 까지가 자유주의자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게 그래서 보수 정당 내에서도 네. 그게 이제 내부 총질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보수적 보수주의자와 보수적 자유주의자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런 거예요. 저는 이준석 까는 건 네 자유다. 네. 그것 때문에 내가 널 싫어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 까는 거에서 난 뭘 안 한다. 네. 네, 이런 거죠. 다만 논리적으로 틀린 게 있으면 반박하고 뭐 이런 거지. 네. 누구든 이준석 깔 자유 있다. 대신 나도 너를 자유롭게 깎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익명 뒤에 숨지 말고 자유롭게 토론하자. 뭐 이런 주의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도 욕 먹더라도 가가지고 심영래 디워권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뭐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하잖아요, 할 거.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젊은 진보 진중권의 옛날 모습이었고 요즘 좀 나이 든 진보 진중권의 모습은 다르긴 한데 네. 제가 이렇게 얘기된 게 뭐냐면 리버럴에 해당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자유주의를 숭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중권과 나이 생각이 다르다가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권 안에 자유주의자들이 많죠. 그 민주당 안에도 자유주의자들이 있고 또 제가 아는 대표적인 자유주의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현주 전 의원이거든요. 이현주 전 의원이 원래 개혁신당에 합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에 있어서 자유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자유주의자는 좀 다르긴 합니다. 제가 이현주 의원에 대한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그 보수 정당에 보면은 자유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그렇죠. 35번씩 얘기하고 그래요. 자유라는 단어는 자유주의자의 자유와 그리고 반공에 있는 그 공산주의 대척점으로서 자유는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후자로 많이 씁니다. 그 반공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대척점에 있는 자유진영의 개념으로 쓰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네. 자유주의자의 자유의 개념으로 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자유주의자가 맞아요. 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에 대한 지적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보수 쪽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쓴다고 자유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 전 의원도? 근데 이현주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뭐 좀 호의적인 말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거는 뭐 그것도 자유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의 선택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개혁신당을 가리켜서 좀 나쁘게 말하면 혼란한 여러 정치 세력의 연합 수준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고, 국민의힘 윤재호 원내대표도 비판했어요. 사실상 양당에서 똑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송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됐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네. 뭐 비판하실 수 있는데요. 자유가 있어요? 비판할 자유? 저는 뭐 굳이 반박할 내용이 없네요. 왜냐하면 뭐 을에 나오는 얘기고 네. 이거야말로 제3지대에 창당한 사람들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우려 사항은 잘 전달받았고 하지만 오히려 우려는 명확하게 저희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가 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다가 그냥 중간에 다른 길로 넘어가 버렸는데,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광주, 서울이 될까요? 양현자 의원님의 이제 원 지역구가 광주, 서울이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제가 구체적으로 그 지역구를 지목해서 뭐 듣거나 한 건 없습니다. 논의된 바도 없고요. 네, 예. 출마는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경로로 취재해 보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실제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네. 뭐 이낙연 대표와 제가 그 얘기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은 이낙연 대표가 그런 어떤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는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호남, 특히 광주에 가서 출마를 해야 그래야 이낙연 정치의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지난번에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거, 보여줘야 된다 이낙연의 그렇죠. 정치를. 저는 근데 꼭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도 하셔야 된다는 인식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선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출마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출마하는 게 우선 가장 좋은 적극적인 참여 방식이고요. 네. 출마를 했을 때 꼭 광주만 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 아, 광주가 꼭 답이냐? 그러면 다른 지역, 서울, 수도권? 제가 그때 뭐 계양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보았지만요. 저는 그 아이디어는 다양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뭐 자꾸 아이디어 열거해 놓으면은 또 그러라는 거냐 이러면서 또 이낙연 대표 지지층에서는 또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네. 제가 그거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근데 지역구 출마가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역이 어디가 됐든.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대통령 후보를 지내시는 분이고 네.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네. 명분 없는 도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분이 나이가 이제 네. 70대가 넘으셨는데 예. 다시 대선까지는 마지막 기회 하나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명분이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어제 개항을도 가보고 뭐 네. 광주 민심 또 얘기를 좀 들어보면 녹록지 않을 것이다. 아니, 뭐 박지원 전 원장은 네. 그 광주 출마하면 몰루 맞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라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대구 출마하거나 아니면 어디 보수 강세 지역에 출마하면은 네. 좀 들을 소리 많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걸 어떻게 응대하고 정면 돌파하느냐가 개혁신당의 컨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면 돌파. 예, 예. 뭐 예전에 김부겸 총리님은 뭐 저랑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이제 훌륭한 분이지만은 네. 대구 도전하실 때 보면 뭐 유세차 위에서 막 어른들 와가지고 유세차에 삿대질하고 난리 났었어요. 네, 근데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거 뚫어내고 김부겸 총리의 진정성 있는 호소나 이런 것들이 먹혀가지고 결국 선거 결과가 좋았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 누군가는 도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유세차 위에서 김부겸 전 총리 싸우기도 하고. 예, 예. 그 영상 유명해졌죠. 예, 그런 말 그만하시라고 얘기도 하고 예. 막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명분 있는 도전이 뒷받침돼야 이낙연 정치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전 그렇다 보고요. 이 대표는 그럼 대구로 가는 겁니까? 대구가 저한테 명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 뭐 상계동이 명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는 명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신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마지막에. 예.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대구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솔직히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 이준석의 상계동 선거라는 건 지금까지 항상 네. 120일 딱 전이면은 네. 잠바 입고 나가가지고 계속 인사하고 돌아다니고 다른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그거 안 하고 있는 게 제가 참 생소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미 한 60일째 인사를 다니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전혀 새로운 선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백사마을 갔었잖아요. 예. 근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백사마을 주민들이 왔다 간지도 몰랐다. 뭐 이런 식의 정치 너무 싫다. 그게 이제 노원구에 보면은 당고개역 쪽에 네. 거기가 이제 희망촌하고 양지마을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연탄을 떼는 곳이 좀 있고요. 백사마을에 연탄을 떼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노원병이라는 지역구는 그 희망촌 양지마을 쪽인데 네. 여기 가면은 연탄 봉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희망촌과 양지마을 그리고 백사마을 이런 곳들이 네. 서울에서 몇 안 되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인 이유는요. 네. 곧 재개발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도시가스를 안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재개발이 한 20-30년씩 지연되면서 예. 도시가스가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중에 아파트 지으려고 뜯어낼 거면 그때 도시가스 까면 되지. 그럼 빨리 아파트를 짓든가요. 그러니까 지금 왜 하느냐라는 이야기고 예. 거기가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 그 80년대 전에 지어진 무허가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 그게 정치인데. 그 희망촌 양지마을 이런 데 가보면요. 네. 놀라실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좀 오르긴 했습니다.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 100에 세 10짜리 집들이 있었어요. 보증금 100에 100만 원에 월세 10. 예,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계속 늦춰지고 이러면서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깔지도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치인들이 뭘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곳이지 네. 와서 우리에게 연탄을 주고 왔어?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연탄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치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또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욕먹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재개발이 되면은 자기 표가 떨어진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속설이 항상 재개발 지금 퍼져 있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면은 설마 정말 좋은 아파트가 들어와서 예. 거기에는 좀
정제력이 있는 유권자가 들어오면은 민주당이 실제 손해 본다. 뭐 이런 속설이 있는 거죠. 네, 그 동네에 모든 지역이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 속설이 있고 실제로 제가 노원에 살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도 상계 10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5층짜리 아파트여서 11평짜리였다가 지금 이제 34평짜리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재건축 되고 난 다음에 표심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 선거구에.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좀 내밀한 걸 관심 가졌으면 좋겠는 게 노원에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 재건축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노원역 앞에 있는 상계 주공 5단 6단지 이런 게 한 5, 6억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13평짜리 15평짜리 이런 건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뭐 5, 6억이고요. 최근에 자재값 인상 이런 거에서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건축비 한 5억 6억 듭니다 또. 그럼 합쳐서 11억 12억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나중에 다 새로 짓고 나면은 15억이 되느냐가 사실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분기점인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재건축 안전진단은 다 풀어졌는데 노원 쪽은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런 디테일을 한동훈 장관이 알고 이제 정책을 짜는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 희망촌이나 양지마을 저희 지역구 연탄 가면은 그 봄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 저한테는 참혹한 기억인데요. 봄비 오면 그 연탄이 흘러내립니다 또 물 젖으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연탄 물에 젖으면 못 쓰는데. 연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지역구에서 보통 김장 봉사를 가잖아요. 그럼 김장 봉사 끝난 다음에 문자 돌리고 이럽니다. 김치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김장 봉사의 동작 메커니즘이 뭐냐면 어떤 단체가 돈을 대고 그럼 그거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배추랑 김치랑 그 속이랑 다 사가지고 갖다 놓고 그 어디 회사 이런 데서 하고 근데 김장 과량이 꼭 발생해요. 그러면 그 남은 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가져가죠. 사실 어려운 사람한테 간다기보다는 그냥 가져가실 분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연탄 떼는 데가 얼마 없다 보니까 연탄 봉사 연탄 수요에 비해서 연탄 공급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우선 산 위로 올려놓고 보는 겁니다. 그 마을에. 그럼 그런 경우 많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희망촌 양지마을 이쪽 당구이 쪽에서 항상 연탄이 나중에 올려놓은 만큼 못 써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연탄을 떼는 건데 반대 도시가스 안 들어간다고 다 연탄을 밥해 먹는 건 아니거든요. 다 브루스타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한계라고 해야 됩니까? 뭐 좀 생각의 한계 이거 그러니까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무슨 특별한 생각이나 어떤 한동훈 장관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당대표 됐을 때도요 연탄봉사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나 절대 안 간다고. 우리 동네인데 뻔히 가면은 욕만 먹는다. 안 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은 그 로직에 따라서 하라니까 한 거네요.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몰랐다는 거겠죠 그런 상황을. 인재영입 좀 여쭤볼게요. 개혁신당 인재영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사실 눈에 띄는 인재영입은 없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된 순간부터 여야 공이 뭐 인재영입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아주 뭐 이렇게 뭐 과거처럼 결국 고관대작을 지낸 사람인 정도가 눈길을 끄는 정도가 됐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 실제로 지금 뭐 국민의힘은 장관 출신이 뭐 9명인가 뛴다 그러는데 큰 관심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오늘 뭐 3명 동시에 앉아가지고 면접 보고 뭐 이런 장면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 인재 영입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완전 판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YS가 당 총재 시절에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 확 이끌어서 출마시킨다든지 김대중 대통령이 소위 지금 586을 불리는 386을 끌어들여서 출마시킨다든지 이런 정도의 그런 팀의 교체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개별 인물로는 크게 주목받은 적이 없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도와 보수 언론들이 그 이승만 전 대통령 생애를 다룬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인증샷 릴레이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안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승만을 이렇게 추앙하는 영화와 또 보수 정치인들의 릴레이 인증샷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인수 박사님이라고. 근데 이인수 박사님 같이 훌륭한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4.19 때마다 사실 그 4.19 희생자들에게 정말 애도하고 유감을 표하는 그런 행사에서 해오셨거든요.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평가를 바꾸는데 큰 지점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면은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의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네. 광주 그런 어떤 민주화운동에서 진압이라는 것에서 공이 책임이 있다고 다들 생각하지만은 네. 그 뒤에 그 후손들이 한 행태에 따라 가지고 다른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하다못해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라더라도 전우원 씨에 대한 여론은 네. 다소 호의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저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 시기에 외교적 역량을 갖춘 거의 유일한 그 인물이었다. 그 해방기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식민 지배하에서 그런 외교적 감각을 갖춘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재조명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항상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 4.19로 결국에는 정권이 몰락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 가지고 항상 저는 평가할 때 네. 이승만 대통령의 말년은 굉장히 외롭고 실제 하와이로 하야해가지고 망명을 예. 사셨고 네. 외롭고 안 좋은 그런 결말이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봅니다. 예. 다 드러내놓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라도 간단해요. 네. 그 5.16 쿠데타가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그 제3공화국 시대에는 네. 그래도 경제 발전에 어쨌든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래서 뭐 삼선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경제 발전이 이렇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다. 하지만 유신 선포하고 4공화국부터는 저는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렇죠. 예, 유신 체제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정지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네. 그거를 누가 옹호하겠느냐. 그렇죠. 뭐 3.15 부정선거, 4.45 입개헌 이런 거 우리 국민들이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예, 그리고 반민주. 그러니까 저희가 부마 이제 항쟁이나 이런 것들도 예. 잘 살펴보면은 예. 그게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잘 네. 알아야 될 것이 그게 그때 김주열 열사가 마산 상고였나? 예, 마산의 그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고등학생 다녔는데 예. 또 이분 자체는 또 전라도에서 유학 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게 되게 특이하면서도 구슬픈 얘기가 들어있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독재에 대한 얘기보다 그런 어떤 투쟁의 역사 이런 것들도 저는 보수층에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네, 그것 좀 여쭤볼게요. 신년 대담이 네. 결국에는 기획 녹화 대담으로 이제 끝난 건데요. 그 이후에 후폭풍이 상당히 크게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만하면 됐다, 이제 끝났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은 끝났고 그리고 곧 있을 덴마크, 네. 예, 독일 덴마크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 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난 걸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모든 게 뭉개고 지연 전술로 가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 그 명품백을 수령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참 모순 속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치죄했던 잣대를 들어서 본인의 가족을 들여다보면은 그 김건희 여사님 장모를 들여다보면은 네. 정말 할 말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까지 무수한 수사를 해오고 했을 텐데 척하면 척일 거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근데 그걸 회피하려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약속 대련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네. 그 당시에 이게 약속 대련이냐 뭐 진짜냐 갖고 말이 많았지만은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머리는 안 때리기로 합의하고 발차기 하고 있는 거다. 치명상을 입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그냥 발차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됐죠. 네, 서로가 서로에게 치명상은 입히진 않지만은 네. 소리는 크게 나는 정도. 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지연 전술이 이번 총선에서 결국에는 이제 심판 여론으로 종합될 거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격화되는 선거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대표님도 좀 그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른바 반윤 선거가 될 거라는 전망.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과표집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 뭐 40%를 넘는 조사 나오고 이렇게 예. 하지만은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 가표집이거든요. 다 지금 네. 뭐 오면 꼭 받으세요 이런 거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한데 예. 30%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로 봤을 때는 심판 선거 맞습니다.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보면은 정당 지지율 비슷해 보였지만 모름 없음이 다 윤석열 대통령 때리러 갔거든요. 네. 그 지지율이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 심판의 표이고 네.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파일을 이제 개혁신당이 가져가는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나 개혁신당이 가져가게 될까요? 이 심판 여론에서. 개혁신당이 절반을 가져가면 3파전이 되는 것이고요. 네. 개혁신당이 그보다 좀 덜 가져가면은 민주당의 선거 총체적 우세 속에서 개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거고요. 예. 개혁신당이 많이 빠져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예. 양당 체제가 유지되는 거겠죠. 예. 그 개혁신당의 등장이 민주당에게 불리하냐,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에게 불리하지 결코 국민의힘에 불리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민주당이 많이 불리하죠. 실제로 민주당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대통령의 대선 지지율 50% 정도 됐는데 네. 그게 지금 35% 정도 줄어든 거 아닙니까? 네. 그 15%가 모름 없음에도 가 있겠지만 민주당에도 상당히 가 있습니다. 근데 그 15%는 윤석열을 찍었으나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또 아니라 윤석열 찍었으나 예. 지금 이탈한 표인데 이 예. 표들이 개혁신당의 표에 아마 가장 큰 덩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윤 비명. 그렇죠. 예, 반윤 비명 표가 실제로 개혁신당으로 귀착되느냐 아니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뭐 무소속이나 뭐 다른 뭐 투표를 안 옛날에 하고. 정의당도 있었는데 정의당이 없으니까요. 지금 예. 정의당이 없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 그 뭐 이긴 하죠 지금. 지역구 선택지에 많이 등장하지 않을 거로 보이니까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거기는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의미의 이제 제3지대를 구축하게 될 걸로 보이고,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김성태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실상 컷오프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돼버렸어요. 네. 계속 국민의힘에 남아 계실까요? 아니면은 개혁신당으로 옮길 수도 있을까요? 개혁신당에 저랑 김성태 의원은 사적으로 굉장히 친합니다. 아, 네, 예. 진짜 굉장히 친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그럼 지금 소통하고 계시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일과 관계없이 저희는 그래도 1, 2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하는 사이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항상 저한테 이제 잘해주시고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성태 의원이 실제로 드루킹 특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그때 뭐 아실 겁니다. 네, 네, 계단에서 네. 예, 이게 맞아요. 투쟁하시다가 예, 뭐 예.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 습격당하기도 하시고 습격당했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불편해했고 그래서 그분과 주변을 탈탈 턴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태 의원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원내대표로서 투쟁에 앞섰는데 네. 그거로 나를 탈탈 털어가지고 그런 어떤 수사를 해서 내가 뭐 문제가 됐다 한들 그건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시는 거고 네.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 비슷한 논리로 김태우 구청장을 사면 복권시켜서 출마시켰던 논리에 비하면은 네. 김성태 의원도 그 논리 때문에라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사실 김태우 구청장도 많은 분들이 공익제보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실제 처벌된 건 그 건이 아니거든요. 뭔가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다른 상황이 있어서 예. 그랬던 건데 별건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김성태 의원도 약간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둘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연락이 오시면 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아, 김성태 의원이 직접 뭐 탈당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이시면 적극 환영하는 겁니까? 저랑 이제 최근에도 전화를 하긴 했거든요. 사실 예, 확정되기 예, 전에. 근데 예. 분노하시는 것까지는 봤는데 어떤 행보를 하실까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개혁신당 오실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해 보죠. 미리 공부하시라고. 네. 개혁신당 오실 생각 있으면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하라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국가장학금 대학생 등록금 있잖아요. 네. 이거를 80%까지 확대하겠다. 이통의 과거에 그 지원 대상을. 그러니까 20%는 등록금을 내고 중산층 이상까지 학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반값 등록금보다 더 센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 지원 대상을 80%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이런 이게요. 이게 정치에서 정책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네, 학비 지원. 학비 지원이 대학교가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네. 지금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부실 대학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면요 대학 등록금이 국비존이 80%까지 가게 되면요. 네. 부실 대학에서 동네 막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 대학 다시 가라고 해가지고 막 등록을 시킵니다. 뭐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는 건 좋은 일이죠. 네. 근데 보통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등록하시게 하고 나서 수업 안 나와도 A 주고 막 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부실 대학들 나라 돈으로 그냥 계속 먹여 살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장학금 지원이 늘어나면 좋은 거지만은 네. 지금은 부실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지원이 늘어날 때마다 네. 지금 학생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학위 장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지금 장학금으로 확대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아유, 참 뭐 여러 가지 장학금은 걱정입니다. 예. 연구나 아니면 실제 그 학습 활동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예산이 돼야 되는 거지. 예. 지방 사립대나 이런 데를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론으로 장학금을 더 늘리게 되면은 예. 골치 아픕니다. 그거. 제가 시간이 이제 다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자유주의 노선. 네. 저 대표님은 자유주의 우파 정당이다. 개혁신당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자유주의 우파 정당 노선에 이낙연 대표나 뭐 이원욱 그다음에 이제 김종민 의원 이런 분들도 다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개혁과 자유주의라는 것에서는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이랑? 그 내부에서. 예, 예. 근데 거기서 그 자유주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그 내 관점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용인하는 건 자유주의의 관점이지만은 내 예. 입장이 뭐냐에 따라 진보적 자유주의와 보수적 자유주의 갈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는 보수적 자유주의의 어쨌든 분파로서 존재하지만은 네. 누군가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비난하거나 아니면 용납하지 않을 수는 없다. 네. 네, 그런 생각이고요. 예. 그냥 냉정하게 보면은 그런데 이게 정당히 하면서 그렇게까지 이념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때에 따라가 주장이 확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저 정도만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고민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조홍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자가 맞고요. 김종민 의원님도 큰 틀에서 보면 자유주의자 맞다 생각합니다. 거긴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깝죠. 네. 예. 이낙연 총리. 이원욱, 김종민은 운동권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리버럴에 가까운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해동하는 것이고, 예. 그 이낙연 총리님은 오히려 저희 중에서 가장 보수주의자의 면모가 보일 수도 있다. 잘하면은. 맞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엄숙낙연, 뭐 네. 엄중낙연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지만은. 사실 그분이 만약에 전남 영광 출신이 아니었다면 네, 네. 뭐 저 경북 봉화 출신이었다면 아마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했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예. 정치부에도 그렇죠. 이제 있으시고 하면서 예. 당연히 그런 성향이 후천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 보수주의자인지는 제가 뭐 확단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예. 적어도 보수주의에 대한 이해가 많으신 분은 맞는 것 같다. 예. 사실 엘리트 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이제 사람은 우리가 억지로 이 잣대 안에서 분류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님은 그런 보수적 자유주의와 함께하는 것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이 이제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이거 그냥 전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네. 운동권이 그렇게 선거하면 욕이 아니에요. 이게 유튜브나 종편방송에서 욕인데요. 네. 노원구 예를 들어줄게요. 노원구의 오승록 구청장, 예. 그다음 김성환 의원, 예. 뭐 우원식 의원, 예. 고용진 의원 이렇게 계신데 예. 이게 다 민주당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승록, 김성환, 우원식 다 연대 출신이에요. 예. 연대 카르텔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우원식 의원은 좀 나이가 있으시지만. 예. 근데 이게 나쁜 얘기는 또 아닌 게 왜냐하면 여기에 그럼 대항하는 국민의힘 후보군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는 컨셉이 없어요. 컨셉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지난번에 제가 계속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이 20% 가까운 우위를 가지고 송영길 대표님께서 네, 예. 구청장을 7개인가 8개인가 내준 이유가 뭐냐면요. 예. 운동권 출신 구청장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운동권이라고 하는 게 네. 50대, 60대 정도 나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고시 공부할래 아니면은 짱도로 들래 했을 때 네. 짱도로 들었던 사람은 운동권이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그때 고시 공부하다가 지금 차관쯤 돼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을 우리는 엘리트라고 할 텐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그보다 한 세대 아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누가 더 낫냐라고 했을 때는 그 예를 들어 50대 60대 주력 유권자층에 봤을 때는 네. 운동권이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동네에 가보면 20대 30대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용진 의원이 거의 마지막 운동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세대거든요. 옛날에 제가 박용진 의원하고 방송 같이 보면 뭐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할 때 보면은 네. 막 무용담 얘기해요. 뭐 네. 자기가 뭐 성대 담을 뚫었다느니 뭐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뭐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인데. 네. 아니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좀 치열한 제가 들었던 마지막 얘기고요. 네. 제가 그래서 어제 김병민 최고위원이랑 KBS 열린 토론하러 갔는데 네. 네. 김병민 최고위원이 막 이렇게 운동권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근데 김병민 최고위원이 소위 말하는 80년대생이고 경희대 총학생회장 비권 학생회장으로 이제 유명했던 사람인데 네. 그 뒤로부터는 80년생에게는 비권 학생 운동이 주류였어요. 네. 예, 학생 운동이 아니고 비권 학생회가 주류였어요. 비권 학생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국가적 아젠다 다루지 말고 학교의 그런 아젠다 다루자는 식의 얘기 많았었고 예. 간헐적으로 이제 그 운동권들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네. 그렇게 호응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소적으로 이제 80년생들이 불렀던 것이 이게 운동권이 아니라 스포츠권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예. 이 운동일 중에 격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권으로 약간 하는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면요 적어도 그 국민의힘에서 검증된 선거 방식은 60대 70대와 2030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네. 세대포 이론이 그나마 최근에 검증됐다고 봤을 때 2030이면 지금 벌써 대학 간 사람들은 2000년생도 있고 한데 네. 이 사람들한테 가서 운동권 얘기하면요 운동권이 뭔데가 첫 반응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대충 개념적으로 알겠지만 운동권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해악인데 이런 거예요. 보면은. 예. 우리가 지금 갑자기 뭐 반민특위 그러면 뭔지는 아는데 네. 그게 어땠는데라는 걸 그렇죠. 해석이 안 되잖아요. 네. 역사 안에서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한지는 알겠으나 네. 이건 2030 유권자 입장에서는 첫째 반응 이게 뭔데? 둘째 근데 우리 아빠도 운동권이었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옛날에 뭐 시위 좀 했다는데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게 시대 정신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60대 이상 유권자에게는 동작할 거예요. 네. 근데 이 밑으로 갔을 때는 운동권 단어는 알겠지만은 저만 해도 제가 본 운동권 제일 가까운 게 박용진 의원이라니까요. 예. 무용담이 제일 센 사람. 예. 뭐 벽을 뚫었다니 뭐 이런 사람. 예. 예. 그 이하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옛날에 그런 무용담 많았어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그 성대니까 그 명륜동 일대가 예. 통제돼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뭐 벽을 뚫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런 거는. 예. 하여튼 뭐 중요한 것은 개혁신당이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그러면? 개혁입니다. 개혁이요? 근데 그 개혁이 네, 세 가지 개혁. 막연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의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얘기하지만은 빌런 정치 때문에 네. 다른 아젠다가 안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고령화 얘기하면서 네. 사회 제도가 변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거를 짚어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일정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